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40 작년도 거 기출문제죠. 42회 재무회계 7문제 천천히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자, 1번 문제요.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한 사람인데 1번 문제가 내부 통제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내부 통제제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요약 다 해드렸어요. 또 해드려요? 없으신 분을 위해서 또 해야지. 내부 통제제도. 내부 통제제도는 영어로 internal control의 약자고, 이는 줄여서 IC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는데,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있어요.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운영에 대한 것, 회사의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는 효과성이라든지 재산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효율성.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설명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정리 다시 한번 해놓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재무 보고 목적으로, 재무 보고 목적에서는 재무제표의 뭐가 될까?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법규 준수 차원에서는 법을 잘 이행하게 됐죠. 법 이행을 잘 이행한다.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다 같은 항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 통제 제도는 지금 기업의 투명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잘 운영하느냐, 기업의 투명성을 갖다가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우선 통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항목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 평가를 해야 되겠죠. 위험 평가는 지난번에 우리 회사의 지금 환경 각 부서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그거하고 이전 위험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결정이 됐다면 통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우선 정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의사소통도 나누게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그렇다 할지라도 매년 여기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된다. 모니터링까지 우리 내부 통제 제도는 한 해만 시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12월 30일에 기말이 되면 경영진은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5가지 구성 요소를 거쳐가지고 그걸 평가한 다음에 매년 시행하는 것이지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반해서 여기 내부 회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얘는 지금 우리 우리 회사의 자산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전사적으로 임직원,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대소관계는 아무래도 전사적으로 시행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자산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일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업무 분장이에요. 업무 분장은 정해진 사람만 그 자산에 또는 회계, 기록에 접근해야지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잘 지키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정부패가 좀 덜 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내부 통제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 통제 제도는 운영, 재무보고, 법규 준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목적 세 가지 설명하고 있죠. 성우는 동그라미 잘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의는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됩니다. 요 밑에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얘도 동그라미 잘했어요. 나에는 내부 통제 제도는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 못해요.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내부 통제 제도라 할지라도 그 허점은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틀린 것은 진수가 틀리게 설명을 했네요. 그죠? 이거 찍어도 맞겠다. 그지? 틀릴라나? 글쎄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계장치 관련된 내용인데 2020년도 말에 재무상태에 표시될 감가상각 무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런 감가상각 무게 문제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얘가 TET1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는지 볼게요. 제가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밑에다가 천천히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날 기계장치 200만원에 지금 취득했대요.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는 연으로 계산했을 때 520 지금 얼마씩? 40만원씩 감가상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 것 같으네요. 정해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날짜를 보니까 2020년 하고요. 7월 며칠? 1일날 기계장치의 부가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키워드는 뭐예요? 생산 능력 향상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 구분할 줄 아는 거 TAT 2급까지 연습들 많이 해보셨죠? 익숙하리라 보고요. 친절하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로 얼마가 추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자본적 지출로 9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됐죠.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은 어디에다가 포함시켜야 돼요? 장부 가액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요? 요거는 좀 골 때려져요. 여러분이 이제 법인세를 배우시게 되면 이 감가상각에 대한 게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고 등등하는 걸 여러 번 많이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도 이 내용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론 문제에서 입력하기 전에 벌써 이론 시험 문제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2020년 12월 31일 날 여기 감가상각 누계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만약에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없었다면 얘는 답은 몇 번이에요? 4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일단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날 장부 금액을 확정을 시켜놔야 돼요. 우선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 200만원이었었죠.
근데 6개월 동안 사용했잖아요. 6개월 동안 사용했으면 지금 얘가 20만 원 계산된다는 거는 금방 계산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놓고 장부가액은 6월 31일 현재는 얼마가 되겠어요? 1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로 요때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이 얼마가 됐어요? 9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럼 장부가액이 증가한 거네요. 얼마로? 270만 원으로. 그죠? 그럼 지금 우리 270만 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70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6 하면 될까요? 제 질문은 여기에다가 지금 6개월 사용했잖아. 6개월 사용했으면 1년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 12분의 6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기 두개 걸리네. 27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2 하게 되면 135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35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아니죠? 1년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틀려졌구나.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요거는 계산을 잘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로 보여지는 계산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계산을 해봐 드린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할 때는 지금 7월 1일 현재 지금 얘를 5년으로 지금 계산했었죠. 지금 5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지금 개월수로 6개월인데 총 6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원래 계산 비교를 해봐야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좀 쉬워질 테니까 정액법을 했을 때는 나누기 5 해서 20만원 40만원 나오는 건 금방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20만원을 계산해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00만원 곱하기 여기 총 개월수 있죠. 이게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총 그 내용연수 중에서 얘를 개월수 사용한 것만큼을 먼저 계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60개월 중에서 여기 지금 6개월이 먼저 사용이 됐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금액은 20만원이 계산될 거예요. 20만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개월수로 나눠줘야 되느냐 하면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은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현재 여기 장부가액은 27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용연수 5년 나눌 수가 없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개월수로 구분해 가지고서 총 개월수 60개월 중에서 몇 개월은 사용했어요? 6개월은 사용했죠. 그런 다음에 추가된 금액이 90만원이기 때문에 6개월을 뺀 나머지 54개월이 남아있는 개월수가 되겠죠. 그 중에서 몇 개월을 지금 사용했어요? 6개월. 지금 얘가 포인트예요. 예. 54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5년이라 해서 금액을 이걸 잘못 계산한 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실수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금액을 계산 잘못했어. 의도는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개월수가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얘를 전체 개월로 나누어서 나머지 개월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270만원 곱하기 6 나누기 54 이렇게 하게 되면 30만원이 계산되죠. 그죠? 30만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의 질문은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봤었잖아요. 아까 6개월은 얼마를 먼저 했어요? 여기 20만 원 있죠? 나머지 6개월은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200만 원이었을 때 감가상각 그 누계액 1년치가 40만 원으로 계산됐지만 중간에 지금 자본적 지출이 지금 추가됨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더 증가한 상황이 됐죠. 요것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하나만 잘 이해해두고 메모 잘 해두시면 돼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괜히 이렇게 하면 틀려요. 강조하려서 내가 틀렸어.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얘를 싹 지워버리지. 그렇지만 유튜브에는 남어. 그죠? 자, 요거 이렇게 잘 메모해 놓으시고 계산하는 방법, 특히 앞에서 발생한 금액 개월로 자르고 나머지 개월수는 전체 개월수분의 사용된 개월수 나누어서 계산하신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 여봐, 아이고 어려운 거는 4번이잖아. 우리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계산 문제가 복잡할 것 같다 하면 몇 번 찍으라고요? 3번 아니면 4번. 지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증명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요. 3번 문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정전이래요. 수정전 영업이익 이 문제 이런 형태로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 문제 갖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어요. FAT 1급이나 FAT 2급, 1급 할 거 없이 걔네들은 이 문제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얘는 지금 하나로 그냥 포함해서 나와버리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손익구분은 다 암기하고 계시죠? 손익구분. 소리씨 손익구분 믿어. 왜냐면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 FAT 2급 1급 과정에서 기본으로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써드렸나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매출액이라는 금액에서 매출액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지금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지금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매출 총이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될 항목이지 알아도 몰라도 풀 수 있다가 아니에요.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의 수익은 더해줘야 되고요. 영업 외의 비용은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계산이 돼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올 거고 여기서 뭐는 빼줘요?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이라고도 많이 하죠. 왜 법인세 등이라고 그래요? 배가 없으니까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법인세 등이에요? 법인세는 법인세라는 세금도 있지만 거기에 10% 따라붙는 지방법인세도 있어요. 두 개를 묶어서 부르기 때문에 법인세 등 그런 거지 등이 있어서 등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당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의 질문은 지금 당기 순이익도 아니고 콕 찍어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영업이익의 그 변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또 하나하나 분개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칼이 만만치가 않아. 이 정도 다 해놓을까요? 자, 첫 번째 거 미지급자,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급여. 얘는 지금 손익의 예상에 관련된 것들이죠. 돈 아직 지급되지가 않았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임차료라고 했으니 차변에는 임차료만 그대로 써주면 되죠. 11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된 거 아시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써도 되고 미지급 비용 써도 상관없죠. 왜요?
미지급 임차료라고 했던 것은 비용 계정이 전체 비용 계정을 통괄하는 그런 계정으로 쓰이는 거에 반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미지급 임차료 계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미지급 임차료 돈 어차피 안 줬다는 얘기니까 11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분기부터 하나씩 다 해놓을게요. 두 번째는 미지급 급여라고 쓰니까 돈 아직 안 줬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급여라고 쓰고 금액은 20만원 써주고 대변에다가는 여기 미지급 급여라고 또 써줬네요. 2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보험료 선급분이라면 선급이란 뜻은 내년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비용처리법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거 간단하게 먼저 돈 낸 거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으로 얼마 냈대요? 30만원 이렇게 냈고 그러면 얘는 비용을 차감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 정식 명칭은 비용을 그만큼 내년 거는 소멸시켜줘야 돼요. 소멸시켜줘야 되니까 보험료에서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차변에다가 이자 선수분이라고 되어 있죠. 전액 이자 수익으로 수익 처리에 따르면 지금 돈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선수 수익은 내년도 거를 미리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은 그만큼 또 소멸시켜 줘야 되죠. 그건 내년도 거니까. 그럼 10만원 이렇게 소멸시켜 주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여기 선수 수익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분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 하는 거 그나마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놈의 거 지금 여기다가 4개를 다 반영해서 뭐까지 또 봐야 돼요. 역시 TAT 1급 닫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뒤따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겠구나까지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금방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연습은 좀 잘 해놓으셔야겠죠. 지금 영업이익 여기 금액이 현재 얼마라고 나와 있었냐면 62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620만원인데 여기 계정 하나하나 이제 반영을 해봐요. 여기 임차료라고 한다면 임차료는 판관비죠. 급여도 판관비죠. 그러면 급여 계정들은 일단 요 두 개만 여기 판관비 금액에다가 얘도 반영하고 얘도 반영해야 되겠죠. 얘는 현재 지금 완전히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비용 계정으로 지금 얼마가 추가되는 거예요? 13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 감소하겠죠. 130만원만큼. 그럼 620만원에서 130만원을 빼게 되면 현재 스과 금액은 얼마로 결정이 되나요? 파란색으로 한 것만 따졌을 때 비용만 490만원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얘는 판관비인데 보험료가 지금 30만원 빠지고 있죠. 보험료라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30만원의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로 다시 바뀌게 돼요? 520만원 이렇게 되게 되죠. 됐어요? 마지막 것만 반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거는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수익을 차감한 거죠. 그죠? 이자 수익 자체가 줄어들면 10만원 줄어들었다면 여기 뭐죠? 520만원의 수익이 만약에 연결이 돼 있었다면 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자 수익은 판관비예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4개를 내놓은 거 이거 구분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뭐까지 끼워놨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 비용을 끼워놓고서는 영업이익의 영향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TT 1급 답죠. 여러 가지를 한 방에 다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1분 이내 풀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빨리 뭘로 넘어가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오리지널하게 완전히 다 풀어드리면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걸릴 건지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었고, TET 1급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에 그걸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급수가 높아질 때 아는 거 공부했으니까 많이 알겠거니 하고 빨리 풀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 배분을 잘해서 풀어야지 70점 넘어가기가 그나마 수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답니다. 되셨겠죠? 뭐 이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그걸 1분 안에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가 여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답 몇 번이에요? 아하, 또 4번. 참 그래, 그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죠. 항공은 정부 지원금 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대요. 그죠? 일단 전 여기 문제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붕괴를 붕괴해놨네? 아니죠? 처음부터 해드려야지. 정부 지원금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을 때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50만 원 이렇게 썼겠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정부 보조금 이렇게 해서 50만 원 이렇게 썼겠죠. 근데 여기 지금 코드 번호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보통 예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얘는 100번대 코드 번호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계정의 명칭은 보통 예금 예금 차감 계정이라고 어디에 계정비 적용 등록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코드 번호에 대해서 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없다고 구입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갖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는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100만원. 근데 정부보조금은 얼마였었어요? 50만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여기 써놨던 정부보조금 얘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샀으니까 차감시켜서 얘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생기죠. 이번에는 어디 따라 붙는 정부보조금으로 생겨요? 기계장치를 샀을 때 기계장치 100만원이 지금 우리 회사 게 아니죠. 기계장치 100만원짜리 안에는 지금 정부보조금이 50만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2020년 말에 계상될 감가상각 누계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얘 감가상각 할 때는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 감가상각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상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계장치 여기 차변부터 하지 말고 기계장치 100만원 얘 내용연수는 몇 년? 5년.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돼요? 20만원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비 20만원 12월 30일날 이렇게 해줘야 되죠. 대변에다가는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알죠? 그런데 기계장치 10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했던 것처럼 못 해줘야 돼요. 정부보조금도 해줘야 되죠. 정부보조금 얼마? 5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계장치하고 똑같이 5년 해주게 되면 정부보조금 상각금액은 1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0만원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해주셔야 되죠.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는 차변에다가 지금 정부보조금 기계장치에 따라 붙어 있는 거 얘 있죠. 얘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상각을 한다 그랬어요. 5년 동안 상각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금액은 얼마? 10만원 이렇게 상각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감가상각비 빼주라 그랬죠. 아씨 싫어. 아 참 그래도 쓴다 뭐. 까먹어서. 여기 회계처리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난번에 정부보조금 제가 회계 이론 설명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설명해 드렸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한 두어 번만 해보면 안 까먹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정부 보조금 여기 금액은 10만원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 10만원 이렇게 차감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발생한 게 얼마였었어요? 20만원이었었죠. 근데 정부보조금으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지금 다시 소멸시켜주고 있어요. 10만원.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죠. 5년 동안에 이렇게 비용을 갖다가 감소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지원하는 효과를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 보조금 요거에다가는 하나 더 써놔야겠죠. 제가 여기다가 얘는 200번대 계정이에요. 기계장치는. 그래서 제가 209번인가 200 몇 번인가 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서 그 코드 번호 조회해 보면은 여기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계속 차감하고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뭐다? 감가상각비 바로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감소시켜 주는 거.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감가상각 누계 물어봤잖아요.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죠.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처음부터 여기 회계 처리하는 거 하나씩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예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지금 다 설명을 또 한번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기출문제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됐어요? 자, 됐고 다들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니까 답은 몇 번? 또 3번이야. 지금 계산 문제가 어렵다 싶으면 다 3번, 4번이죠. 어쩜 이렇게 잘 맞지? 근데 가서 찍었더니 틀렸다 그러면 어떡하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내용은 별반 어려워 보이지 않죠? 한번 볼까요? 어디 어려운가 아닌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외화 예금이래요. 근데 외화 예금은 기말이 되면 환산 전이어야 되겠어요? 환산 후가 돼야 되겠어요? 환산 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환산 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기말평가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그 문제잖아요. 12월 31일 날 환율이 분명 다르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그 환율 적용해야지 환산 후가 되겠죠. 그러면 10만 8천 원이 맞겠어요? 11만 원이 맞겠어요? 11만 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화 예금인 경우에는 뭐가 됐든 간에 다 환산 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11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얘 가져가면 현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 중에 하나이죠. 통화 대용증권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얘네들은 갖고 가면 바로 현금 주는 것들이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대표적으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3개였었죠. 이것도 잠깐 높아심이 한번 해보고 갈게요. 당좌 자산 안에 뭐가 있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있었죠. 여기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현금 있었죠. 근데 이 현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됐었어요. 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 그죠? 통화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통화 대용증권. 통화라는 것은 지폐, 주화를 얘기한다 그랬었고요. 여기 통화 대용 증권은 자기합수표라든지 당좌수표라든지 우편한 증서라든지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라든지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통화대용증권은 세무 1급에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우리 회계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이 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내는데, 통화대용증권으로 쓰지 못할 것들이 예를 여러 가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게 선일자 수표예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때 우리 받으러 오미로 기록합니다. 왜? 얘는 지금 가지고 가도 돈이 돼야 안 돼요. 돈 날짜가 미래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약속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인지, 그 다음에 수입증지, 그죠? 그 다음에 우표,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수입인지가 뭔지, 수입증지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수입인지는 우리가 회사에서 수입인지 샀다고 하면 영수증 보고 계정 뭐라고 쓰라 그랬었어요? 설명한 거 맞아? 했어요? 세금과 공과예요. 왜? 여기 인지라는 뜻이 인지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인지나 수익증지는 둘 다 그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 그건 공통이에요. 근데 수입인지는 국가공무원 중에서 국가, 지방, 국가단체, 법원 같은데, 근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그리고 인지세법에 의해서는 세금과 공과라고 그래서 쓰라 그랬던 거고, 수입증지는 거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걔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설명 잘하고 있어. 더워 죽겠어. 근데 시작 누르고,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 현금에 현금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통 현금성 자산에 당좌 예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썼었는데, 저기 문제에서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건 당연히 당좌 예금이 있으니까 당좌 예금 8,500원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B은행에 잔액이 지금 마이너스 5,000원. 그럼 얼핏 계산하기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니까 또 은행에 잔액이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얘를 홀라당 5,000원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답이 틀리겠죠? 이유는 왜 그래요? 은행의 잔액이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는 기말에 뭘로 대체가 돼요? 뭐 정확히 당좌 차월로 했던 계정이지만 당좌 차월 계정 자체가 임시 계정이에요. 가계정이고 결산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라서 얘를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세요라고 배웠죠. 그럼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금액만 더해주게 되면 얼마예요? 12만 8,500원 되겠네요. 그죠? 답은 몇 번? 얘는 계속 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찍기도 부담 없이 그냥 찍으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됐나요? 좀 마음을 굳히셨을 거야. 모르면 3번이나 4번 찍는다.
지금 여지껏 1번, 2번이 별로 없었죠. 쉬운 문제는 1번, 2번일까? 한번 또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위로 올려놔야 되겠다. 자, 6번 문제예요. 항공은 2000년도 초에 2천만 원의 토지를 취득했대요. 2019년 말에는 2,500만 원이었대요. 5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재평가했다고 나오고 2020년도 말에 1,800만 원으로 재평가했을 때 2020년 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물어봤죠. 그러면 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때그때 분계를 다 해드리는 게 분계가 이렇게 된 걸 알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걸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분계를 지금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2019년도 그래요.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토지의 값은 지금 2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2019년 12월 31일 기말에 이 토지의 값이 즉 공정 가치가 얼마로 돼 있었냐면 2,500만 원이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때 뭘 시행했어요? 재평가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토지의 값은 지금 500만 원이 더 증가했죠. 토지는 500만 원이 이렇게 증가했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얘를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재평가 잉여금 500만 원 이렇게 써놓고 주의해야 될 거 얘는 자본 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첫 번째 계정이었었어요. 자본 계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2020년도 말에 2020년 12월 31일 있죠.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나온 거하고 다르게 제가 일렬로 날짜를 하나씩 써가면서 이 분계를 해드리면 보기가 좀 더 좀 깔끔하죠? 이게 제 성격이 이래요. 공감을 안 하나 본데 근데 지금 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8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평가했던 게 2,5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700만 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토지의 값은 700만 원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얘도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표현하게 일단 토지값 떨어진 건 확실히 아니까 대변에 토지 700만 원은 이렇게 떨어졌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도 여기 차이나는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재평가 잉여금 있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얼마를 써준다? 500만 원을 먼저 빼서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는 재평가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200만 원 이렇게 써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자본계정 설명했던 거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이렇게 써놔야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는 계정이죠. 그래서 자본계정을 쓸 때에는 반드시 앞에서 발생했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상계 처리부터 반드시 하라 그랬었죠. 모든 자본계정에 공통이라 그랬어요. 그죠? 상계 처리해주고 나머지 재평가 손실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될 거, 이 재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은 자본 계정이 아니라 얘는 손익 계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손익, 당기
손익계정으로서 12월 31일 날 바로 소멸해서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재평가잉하고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계 처리하면 몇 번이 문제가, 답이 몇 번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니까 얼마? 4번인가? 하여튼 무조건 재무회계는 3번, 4번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되셨죠? 이건 근데 얘는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회째 세 번째 걸 풀어드리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파트 문제가 거의 비슷하죠. 원래 3, 4번이면 알지 않아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도 자본계정이네요. 일단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볼게요. 주식 관련 거래라고 나와 있고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하나씩 계속 써볼게요. 2019년 이게 좀 여기 써지나? 19년 3월 25일 차변에다가는 장기 투자 목적.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그럴 때, 매도 가능 증권 뭐 기록하라 그럴 때, 자 주식회사 세무에 주식 100주. 그러면 뭐죠? 1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산 거는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주고 샀다 그럴게요. 현금 현금을 했네.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 날 얘가 지금 얼마로 평가가 되고 있냐면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11,000원이면 1,000원이 증가했나요? 매도 가능 증권 1,000원씩 100주면 10만원이겠죠. 10만원 증가했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이는 평가손익이죠. 평가이익 해서 10만원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2020년 12월 31일 1년이 지났는데 공정가치가 7,000원이래 한 주당. 그죠? 그럼 얘는 얼마짜리가 11,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떨어졌으니 한 주당 얼마가 손해나는 거예요? 4,000원이 손해가 났으니 지금 100주에서 4,000원이면 40만원 손해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요 밑에다가 제가 해본다고 하면 차변에 감소는 한 것이고, 그죠? 여기 또 똑같이 이쪽부터 써줘야겠네. 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4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차변에다가 써야 될 내용은 아까 쓴 내용 또 되돌이피처럼 자본계정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먼저 상기시켜서 없애야 되는데요. 10만원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처분 손실은 얼마가 돼요? 30만원 이렇게 되니까 문제 물어본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평가 손익, 평가 손실이요? 2020년도 결산할 때 팔았다 그랬나? 평가했다 그랬죠? 근데 왜 처분이라 그랬어? 그래도 답은 맞았네. 자, 그래서 여기 12월 30일 날 또 평가한 거죠. 처분한 게 아니라 제가 평가했다는 걸 처분으로 잘못 봤어. 자, 그랬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만원. 여봐, 또 3번이잖아.
우리는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거. 그죠? 어떻게라도 이렇게 한다. 됐죠? 그럼 여기 3번, 4번이 몰려 있다면 뒤에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서 1번, 2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중에 또 이제 해보면 재무회계에서 모르면 3번, 4번, 그 다음에 부가세나 법인세에서 모르면 1번, 2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 법인세 그죠?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쭉 봐야 돼. 그 흐름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복습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